284페이지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인가요? 14번 정정 신청 주지사 종목 이렇게 했고요. 주가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14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우리 교재 맨 뒤에도 이 암기 프린터 다시 적어놨습니다. 2번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되는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입니다. 그래서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이 세 가지는 정정, 변경이 모두 다 됩니다. 15번에 암기 프린트 15번에 변경 신고 사항도 있죠. 자, 그래서 정정 중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해당자 한 명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거래 당사자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정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신고 필정의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 고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매수인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안 적고 공란으로 비워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되팔고 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산 것처럼 해버리면 중간 생략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거래 금액을 정정하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거짓 신고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니까 5% 부과하려고 하니까 오타네요, 잘못 적었네요, 고칠게요 이래버리면 처벌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매수인이 바뀌었으면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주지사 종목, 뭐 이 대가리만 암겠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종류도 건축물의 종류만 되고 토지의 종류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암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암기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 했는데 거래 가격은 정정 안 된다고 했죠, 좀 전에. 거래 가격은 변경은 됩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거고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정정 신청은 등기 신청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거든요. 오타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가격 정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된다고 했죠. 토지의 종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들의 거래 지분이나 거래 지분 비율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가능합니다. 상가 건물 거래의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지금 말 자체에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변경된 경우는 변경 신고입니다. 정정은 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경우죠. 오타를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변경 신고를 보니까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인데 잔금 지급일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 그래서 9번의 답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암기 프린터 여기서 최소한 70% 이상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 글 올린 거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장난이네, 이렇게 너무 쉽다 이러더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공부할 게 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거의 사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하는 양만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그냥 그저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해서 그렇지, 조금만 하면 이게 최고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을 전략 과목으로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건 금방 점수 나오니까. 근데 뭐 민법, 학개론 이런 거는 금방 되기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거는 특별히 기초 지식이 필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암기하면 된다고요. 문제 풀어보고 틀려보고 연습만 하면 충분히 지금 해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 지금 2차가 지금 22,000 몇백 명이 지금 1차 합격자가 있고, 그 중에서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올해 떨어집니다. 2차만 보는 분 중에. 왜냐하면 최종 합격자가 한 22,000~23,000명 정도 추정되거든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작년, 재작년에 똑같아요. 합격 인원이. 빅데이터를 적용하기 때문에 통계학과 교수들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올해도 2차를 절반은 떨어뜨려야 되니까 쉽게만 낼 수 없다고요. 그럼 공인중개사법도 작년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봐도. 다만 지금은 쉽죠. 왜냐하면 기출문제라서 계속 다뤄봤기 때문에 쉽고, 처음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작년 문제도. 올해도 그래서 무조건 쉽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조금씩 어렵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은 답 2번이고 10번 보겠습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터 13번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아닌 것 답. 공법상 이용 제한 앞에서도 있었죠?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 9가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이 중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다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이상인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는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지여부는 신고해야 될 사항 아니잖아요. 그래서 9가지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은 6가지입니다. 그 3가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은 투기과열지구안에 3억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만 신고하고,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중개거래인 경우만 신고하잖아요. 그 9개 중에서 6개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됩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그 출제위원들은 시중에 있는 교과서, 각종 학원에서 출판된 출판물 전혀 안 가지고 들어간대요. 출제하러 갈 때. 알몸으로 들어간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고. 그럼 그 안에서 대학 교수들이 쓴 책 한 150여 가지를 참고서적으로 볼 수 있다더라고요. 학개론 같은 경우는. 근데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법조문하고 기출문제 본다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출제위원들은 국토교통부 담당 뭐 사무관이나 과장이나 이 주무부서 그 공무원 1명 들어간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과 교수도 1명 포함되고요. 법학과 교수 1명 포함된답니다. 최소한. 그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돼요. 이 공인중개사법 출제위원은. 부동산학개론 출제위원은 최소한 5명 이상으로 구성되더라고요. 민법 같은 경우는 9명으로 민법이 최고 많더라고요. 출제위원들이. 과목별로 다 달라요. 최소한 뭐 9명 이상. 민법이 사실은 최고 어렵거든요. 잘못 출제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민법은 그래서 판례가 있거나 법조문에 있거나 이런 걸 내지 민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낼 수는 없는 거죠. 판례가 있거나 법조문에 있거나 이미 기출문제 나와서 검증받은 거나 이런 것만 나와요. 학개론도 거의 90% 이상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낸다고 봐야 돼. 새로운 지문 냈다가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2차 과목은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 뭐 좀 어렵게 냈다고 했지만 제 개인 감정이 들어간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기출문제 있거나 법조문에 있거나 이미 출제됐던 거 그런 것만 내지. 거의 제가 그래서 오타는 잘 얻기는 해요. 비교적. 왜냐하면 제가 이게 워드를 치버리면 전부 오타 나거든요. 근데 제 법제처에서 스크랩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인다고요. 문제 낼 때. 요즘 법제처에서 다 복사 스크랩 기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10번에는 답 5번이고요.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는 국가, 지자체 외의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도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 법률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8개 법률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아마 실제 시험에 뭐 법률 이름이 7개다 8개다 이런 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겠죠. 어쨌든 지금은 8개입니다. 8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올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하나 더 추가됐다. 그래서 7개를 8개로 고쳐서 뭐 이걸 답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3번 동일한 시, 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집가 변동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하였다. 예,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이사가 지정하죠. 5년 범위 내에서. 그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했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그 외의 지역에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은. 그 지금 대부분 허가구역이 다 없어졌고요. 서울 같은데 구룡마을, 강남에 구룡마을, 강남에 산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등산복 가장 비싼 거 입고 다니는 산이 청계산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청계산 많이 가봤는데 주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더라고요. 한 뭐 100만 원 이상 되는 거 입고 온대요. 히말라야 갈 것처럼 입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원칙 그 시도이사가 지정을 한다고.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공법에 있을 때,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을 때. 그러나 지금은 지방 분권화 시대에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방 분권화가 우리나라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다. 그러나 국가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해서 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들이 또 어떤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정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당이. 그러면은 중앙정부에 협조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장들은 좀 약간 투기가 되고 집값이, 땅값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돼 있어요. 낮다고 돼 있어요. 통계가 높다고 돼 있어요. 투기를 하고 이러면은 예, 가격이 내려가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수레바퀴 그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풍선이 터지면은 뭐 폭발할 수도 있겠지만 수레바퀴라고 생각하면 되죠. 타이어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 터져버리면 완전히 굴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고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 게 아니고 완화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암기하라고 다 말하진 않았는데 작년에 이게 통폐합되기 전에는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이었어요.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근데 지금은 최대가 400만 원으로 완화됐어요. 그리고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오히려 강화가 아니고 완화됐다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지금 구체적 기준이 거의 적어놓지 않았어요. 서버노트 같은 데도 이 구체적 기준 아주 세부적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구체적 기준을. 어쨌든 완화시켰다고 60일 안에. 옛날에는 최대 구체적 기준이 500이었는데 지금 최대 구체적 기준이 400입니다. 그래서 완화됐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아까 거짓 신고한 경우도 취득세 3배에서 취득가격 5%로 완화됐다고 했죠? 이것도 완화됐습니다. 강화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답이 4번이고요. 5번.
거래 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 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였다. 예, 맞습니다. 최초 자진 신고한 자만 면제해 줍니다. 예를 들면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거짓 신고한 경우는 매수인 매도인 둘 다 합의가 됐으니까 거짓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했다는 것은 왜 그러면 이거 한 명만 해주냐 하면 서로 상호 불신을 조장해서 두 명이 거짓 신고했는데 제가 먼저 자진 신고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자진 신고 먼저 해가지고 나만 면제받을까? 이런 불안감을 조성해서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걸 적발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법에 보면 뇌물죄나 뇌물 받은 사람이나 뇌물 공여자나 둘 다 처벌하거든요. 받은 자나 뇌물을 준 사람이나. 그렇기 때문에 뇌물 주고도 뇌물 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처벌받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뇌물 준 사람은 처벌 안 한다. 자진신고하면 이렇게 하면은 먼저 자진신고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진신고 제도를 공인중개사법 과태료에는 자진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자진신고 제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는 자진신고 제도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도입했습니다. 11번의 답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용어 정의가 있는데요. 부동산 등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해당되지 않아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부동산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하고 신고 대상물은 일치하지는 않죠. 전부 다. 즉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이기는 하지만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마다 부동산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부동산 학개론 중에서 다음 중 협의의 부동산이 아닌 것 해가지고 답이 판잣집 이런 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판잣집 예를 들면 판잣집이 답이고 그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민법 99조 1항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법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정체계 구축 운영 및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3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거짓 신고했을 때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이 두 개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번에 보면 3분의 1, 2분의 1, 5분의 1 있잖아요.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이죠. 자격정지, 업무정지도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게 100분의 5인데 5%라고 하면 틀립니까? 묻던데 공인중개사법은 워낙 말장난이 심해서 혹시 5%라고 나오면 틀립니까? 묻던데 그는 틀린다고 수학적으로 같기 때문에 틀리다고 할 수 없겠죠.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감청구 20분의 1
상가금림임대차보호법에서는 100분 5 정액 청구, 감액 청구는 상한선 없죠? 그거 다 5% 같은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같은데 그걸 틀리게 출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7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에게 가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10일이 40번에 몇 번에 있나요? 40번에 9번에 있죠? 40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네요. 40번에 동그라미 9번.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입니다. (12번에) 답 5번이고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세무서에 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 등록관청, 소관청,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특법이라고 할까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시장군수구청장, 줄여서 시장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4개 모두 다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다 해당됩니다. 인터넷에 이게 소관청이라고 있잖아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관청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시장 이렇게 해놓고 가로하고 자치구 또는 비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하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군수, 구청장은 모든 구청장이죠.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모든 구청장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소관청에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되고 비자치구는 해당 안 되죠 하니까 예 이렇게 답해놨더라고요. 수험생들끼리. 그 인터넷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고 또 이렇게 해놔서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오류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적는 거는. 그 모두 구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치구, 비자치구의 구분의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다 구청장이 신고관청이고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고 비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에 있는 구가 비자치구죠.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자체가 4군데가 있대. 4군데. 가장 많은 데가 수원시가 한 130만 명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창원시 이 4개를 지금 4명이 모여가지고 정부에다 특례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만들려면 법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되겠죠. 지금 특례시라는 건 없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 거 자꾸 만들려면 누가 반대해요? 창원도 광역시 만들려고 했는데 경상남도 도지사가 반대했죠. 도지사 권한이 축소되잖아요. 광역시 돼버리면은.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한다 하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시장 해놓고 가로하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하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이라는 이야기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신고관청, 등록관청에 해당된다고요. 자, 그래서 13번에 2번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작성 교부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개업공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중개거래라는 말은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작성했다는 이야기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요. 직거래, 중개거래, 직거래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저한테 통화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법에는 없는데 직거래라는 말은 개업공개사 없다는 이야기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라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이 국토교통부에 다 공시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설됐습니다. 옛날에 없었는데 2017년 1월 20일 통폐합되면서 신설됐고요. 3번이 답입니다. 4번 신고서의 신고란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를 포함한다 했는데 기준시가는 안 적죠.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기준시가는 뭐예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 낼 때 기준이 되는 거고요. 기준시가는 국세 낼 때 기준시가로 내죠. 그래서 이 기준시가, 이 가격 체계를 알아야만 재테크,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럼 자녀들한테 만약에 현금을 100억 물려주면 이게 증여세나 상속세 이게 얼마 내야 되냐면 최고 세율이 50%예요. 50억 세금 내야 돼. 쉽게 말하면 100억을 그냥 현금으로 물려주면 자녀들한테. 근데 100억짜리 건물을 물려주면 기준시가대로 세금 내잖아요. 시세가 없으니까 그냥 실제 판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려주면 기준시가를 내면 기준시가는 거의 뭐 보통 한 50% 정도예요. 실제 시세에. 그럼 50억 물려준 거기 때문에 세금이 쉽게 말하면 그냥 25억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물려주면 50억 세금 내야 될 걸. 국세의 기준이 되는 게 기준시가죠.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세잖아요. 양도소득세 이런 거 국세죠. 그 세법 시험에 뭐 시군구세냐 시도세냐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도세, 시군구세 이런 거 다 지방세죠. 지자체 그 돈 안 되는 것만 지방세예요. 돈 되는 거는 다 국세라고요. 이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누가 지자체장들이 그래서 자꾸 투기 조장을 한다고. 거래가 안 돼버리면 취득세 못 받잖아요. 시도세인데. 시도세지만 도에 가서 직접 내는 건 아니고 시군구에 내잖아요. 그럼 시군구에서는 그 대행 수수료 떼고 다시 주거든요. 시도에다가. 원래는 시군구에 내기는 해요. 시도세라도 취득세를. 자, 그 다음에 5번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 금액란에는 합산한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각각 금액을 적습니다. 이거는 서식, 이게 어려워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봐야 된다고. 우리 서식이 가장 중요한 게 확인설명서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에 대해서도 출제됐어요. 자, 그래서 13번에 답 3번입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오직 매매만 신고합니다. 다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 증여, 상속, 뭐 경매 다 신고해야 되죠. 외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은 해야 되지만 지금 외국인 특례라는 말이 없잖아요.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합니다. 매매 계약만. 임대차 신고 안 하죠? 그 정부에서는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다 실임대가를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실임대가도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확정일자 받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그
시도 전산망에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버리면 정부 데이터에 다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실임대가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파악하고 있고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매매만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개사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X죠?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아니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4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정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그 검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 이준호 선생님 뭐 국외공판법이라고 합니까? 국수공판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이나 국외공판법이나 뭐 같은 말이에요.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면 검정 국수공판장 검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경우는 검증받은 가격으로 세금 낸다는 이야기죠. 실거래 가격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상가는 검증 체계가 없습니다. 실무에 나가면 우리 시험에는 뭐 안 나오겠지만 주택, 토지만 검증 체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택 및 토지만 검증 체계가 있다고요. 4번도 틀렸고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인받을 일은 거의 없죠. 교환계약만 금인받겠죠. 매매는 실거래에 신고를 하니까 금인받을 필요가 없다. 14번의 답 5번이고요. 1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전자문서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제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는 공인인증서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인인증서는 은행의 법용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저도 이걸 해봤는데 예를 들면 다른 부동산에서 주로 지금 현업에서는 매도측 개업공개사가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그러면 매수측 개업공개사는 60일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자서명만 하면 돼요. 거기에다 클릭만 해버리면 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에. 현업에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나는 매도측 개업공개사를 나는 분명히 60일 안에 했는데 매수측 개업공개사가 60일 안에 전자서명을 안 한 거예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신고서 수리가 안 된 걸로 봅니다. 둘 다 가태료 부과한다고요. 그러면 이미 제출한 사람도 부과해요.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매도측 개업공개사 하면 60일 되지 않고 내가 신고했으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신고했으니까 빨리 서명하세요. 전자서명하세요. 이렇게 독촉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확인해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타나요. 화면상. 그 안 했으면 또 자꾸 전화해가지고 실장한테 시켜가지고 빨리 하세요. 지금 자꾸 빨리 하세요 하고 독촉해야 돼. 이거 안 하고 나는 하면 둘 다 처벌 받는다고. 둘 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요. 제가 그래서 연수교육 하니까 저한테 왜 나는 했는데 나한테 가태료 부과합니까? 뭐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공무원 아니고 그냥 강사일 뿐이거든요. 왜 저한테 그런 신경질 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번은 맞고 2번 권리 이전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권리 이전 내용은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고요. 그 13번의 실거래 신고는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에는 권리적 내용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그 외에는 연면적을 적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고요.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이 대행할 때 소속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제출만 대행하는 거예요.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작성을 대행했다면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죠? 제출만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만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지만,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 나머지 전속중개계약서나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사무소 이전 신고서라든지 휴폐업 신고서라든지 이런 데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 2번, 3번, 4번 이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죠. 4번은 이게 주택법은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신고 대상입니다. 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건축법 적용받으니까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교환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매매만 신고합니다. 교환이나 증여계약이나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교환이나 증여계약도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 특례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17번 암기 프린터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변경 신고 그 암기 프린터 15번 다시 한번 보면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이 거래 지분 비율이나 거래 지분은 정정 변경 다 가능하다고 했죠. 면적도 정정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고요. 면적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경우인데 따라서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3번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매수인이 만약에 3명이었다가 매수인이 3명이었다가 2명으로 변경은 되지만 4명으로 변경은 안 된다고요. 1명 추가되면은 추가된 사람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4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즉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5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은 정정, 변경 다 된다고 했습니다. 거래 가격 정정됩니다. 거래 가격 정정되는 게 아니라 변경됩니다. 거래 가격 정정은 안 된다고 했죠. 거래 가격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 변경이 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럼 면적 변경을 하면서 가격 변경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이 가능하고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오타 고치는 거는 등기 후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7번 변경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것 거래 지분 비율 니은 계약의 기한 변경 면적 중도금 및 지급일 변경 다 해당되죠?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틀린 것인데 거짓 신고한 경우 취득가격의 100분 5 맞고요. 2번 신고관청은 이에 따른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네, 거짓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하면 면제되죠.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감경. 3번 자진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100분 50을 감경하는 게 아니라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아예 면제 주죠. 틀렸습니다. 3번이.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등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포상금 액수는 과태료 금액의 20%, 한도액은 1,000만 원,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고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5번 시도지사는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매월 1회죠. 매월 1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9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